오른 것만큼 사실은 빠질 수도 있다 어쩌면. 가격 상승세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일명 틀광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튜브 틀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틀면 나옵니다. 네, 뭐 안 나오시는 데가 없으시고 워낙 유명하신 위원분이라서 네, 미래에셋 배우 이광수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라이브로 할까요? 강의는 해보셨죠, 많이 라이브로? 아니 뭐 제가 TV에서 생방송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하는데 오늘은 또 느낌이 좀 새로운데요. 왜냐면 이렇게 사실 공간이 좀 작은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 라이브 같아요. 진짜 개인 방송. 네. 진짜 라이브 뭔가 좀 느낌이 새롭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오늘 바빠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바로 해야 됩니다. 뭐 채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네. 12월입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뭐 건설회사도 제가 리서치하고 이런 입장에서 2020년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분석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사다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오늘 얘기를 주로 드릴 테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한 단어로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두려웠던 시장.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지배했던 시장으로 일단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세요? 모두 다 두려웠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모두가 두려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변동폭도 굉장히 컸고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금리도 2차례 인하되고 갑자기 또 안정되다 싶으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억누르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했던 그런 시장.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이 사람의 심리, 참여자들의 심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감정이 지배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과도하게 심리적 영향이 컸던 시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구매나 거래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무주택자 분들이 일종의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는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두려운 거죠. 가격이 더 오를까 봐.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나 살 집이 없을까 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좀 물론 뭐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전세 가격 상승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사버려 이제 이런 느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죠.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시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세의 물건. 그리고 임차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한두 채가 나오면 갑자기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단초, 원인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 66%라고 하는데 통계 수치로는 66%는 자기가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는 안 줄거든요. 그 지역에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유동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도 이게 되게 유의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전세 물건이 없으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예상할 때 제가 추측컨대 여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지, 수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 이 지역에 있고 그렇죠. 특히 30, 40대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주거 이전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마찰적인 영향이 되게 컸다. 정부에서는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하고 물론 이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어떤 뇌관을 건드린 건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었죠. 지금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까지 포함해서 20몇 번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횟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사실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다?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잘해야죠. 왜 회사 다닐 때 물어보잖아요. 너 회사 생활 어때? 이렇게 물으면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잘 못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횟수를 보더라도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좀 압도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컸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신고가도 퍽퍽 찍히고 있고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량이 준 이유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특히 이제 시중에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를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냐면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한 채를 더 사는 거예요. 내 집을 사는 건 투자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집을 살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도 아무런 뭐 혜택이 없는 거예요. 다 올랐는데 뭐 이사도 오히려 못 가는 거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5, 6년간 보면 다주택자가 지금 220만 명인데요. 다주택자가 사들인 집이 전체로 전국적으로 80만 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떤 게 정책이 나왔냐면 이제 다주택자한테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2주택 이상이면 8%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주택이면 12%를 내야 돼요. 그러면 투자하기도 전에 수익을 내기도 전에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 그만큼 뭐랄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 정선의 카지노 가보셨어요? 거기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카지노에는 원래 진입장벽이 낮아요. 아, 오라고? 많이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양상이 정선의 카지노가 입장료를 이제 200만 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줄죠. 확 줍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한국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올라간 거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한 채를 더 살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한 채 사는 거에서 신고가 가는 건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반대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채가 갑자기 급매물이 나오면 떨어졌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중의 수요가 특히 투자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프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는 사람 없다고 가격이 빠집니까? 집값이? 쉽게 빠지지 않죠. 안 빠지죠. 언제 빠집니까? 서로 팔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팔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없다고 해서 나 안 팔아. 그럼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팔려는 사람들이 나 팔아야겠네. 그래서 내놓을 때. 그리고 가격을 싸게 내놓을 때 빠지는 거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만약에 살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 적었으니까 가격이 급등했는데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일단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점점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팔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그 다주택자 매물하고 법인 매물이 이제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되게 관건이죠.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시작된다. 아, 시작된다? 당연하죠. 투매가? 그러니까 투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도 일단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매물이 이제 증가되는 속도를 좀 빨리 하겠죠.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종부세도 강화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이러면서 집을 갖고 있는 게 부담된단 말이죠. 근데 합리적인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판단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시중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면 안 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 상승세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은 가격 상승세가 더 둔화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담, 세금 부담이 가격 상승세를 압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막 집값 또 오른다고 하지만 한 주에 0.03% 오릅니다. 그러면은 100주 0.03% 오르면 그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3% 오른 거예요. 네. 취득세가 8%라니까요.
양도세가 두 채 갖고 있으면 3%예요. 1년마다 3%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는 거하고 오르는 거하고 똑같아지는데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판단들이 이어지면 그동안 집을 안 팔았던 거 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지방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세종 뭐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일까요? 뭐 노도강 정도가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집값 하락의 어떤 신호? 이런 거 좀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집값 하락의 첫 번째 시그널은 거래량 감소에서 찾아요.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지금 호랭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의 비규제 지역이 올라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15년 전에 2006년 7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가격 상승세를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가격으로 보면 강남의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요. 평균. 그럼 50%가 1년에요. 1년에. 폭등이네 정말. 그렇죠. 1년 만에 폭등해요. 지금보다 지금이 좀 덜해요 오히려. 폭등할 때. 근데 그렇게 폭등한 다음에 사실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이 계속 사실은 그 위축되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점일 때 서울로만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구였습니다. 2007년도에 안 오르다가 2007년도에 노원구가 급등을 해요. 강남 이런 지역은 그동안 올랐던 지역은 좀 정체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사실 계속 빠지거든요. 그 변곡점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동안 어떤 소외받던 지역,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들이 급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통계적 시차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저희는 뭐 서울 집값이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집이 두 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채는 10억짜리가 있고 한 채는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5억짜리가 5천만 원 오르면 10%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짜리가 안 올랐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시장은 5% 오른 거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그 시가총 일종의 비중 차원에서. 가중평균? 그렇죠. 그러면 상승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데 코스닥의 어떤 작은 주식이 상한가 쳤다고, 주식시장. 좋다고. 폭등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죠. 그래서 매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가격이 엄청 상승세가 오히려 가팔라지고. 그거는 중저가 주택이 오르니까 상승률이 커 보이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집을 어떻게 가중평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승률만 따져서 그걸 합산해서 단순평균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저가 주택이 많이 오를 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역대 최고로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는 거죠. 그럼 그때 15년 전 패턴하고 지금 약간 비슷한 지금 노도강이 그렇거든요. 유사하죠. 노도강이 지금 그렇거든요. 유사하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그 마지막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매물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의 하락폭과 변동폭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되게 과격하게 나왔어요. 시장이 잘 안 먹히니까. 네. 근데 그 정책이 되게 누적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한 번에 먹히기 시작하면 반영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오른 것만큼 사실은 빠질 수도 있다 어쩌면. 아, 오른 것만큼요? 다시 원위치로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안 먹혔으면 앞으로도 안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정책은 시차가 필요해요. 시차가 필요해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종부세를 올린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종부세를 내진 않잖아요. 내년도에 내고 또 내년 더 지나면 또 종부세 더 올라가고 늘어나죠. 이것처럼 가중된단 말이죠.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이게 정책의 실패를 저희가 들 때 가장 근거로 드는 게 그런 시차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힌다고 해서 정책이 또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좀 올라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